10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직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국민의힘 본경선 선거인단이 약 56만 명인데요. 그중에 2030 세대는 전체의 1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3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잠시 후 이준석 대표 모시고 본경선에 들어간 국민의힘 앞으로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명인간들의 당으로 진보정당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털어넣겠다. 노회찬 의원의 말씀이십니다. 3주기를 맞아 그의 행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노회찬 6412의 민환기 감독, 공동 제작한 시네마 6411의 최나경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과 일, 오늘은 특성화고 실습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임자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예. 하루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네, 대장동 팀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요. 그 구 기자님도, 구민주 기자도 대장동 팀이고 이은지 기자도 대장동 팀이시고, 그래서 신장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직접 그래서 이 단독을 응원합니다. 해야 하는데 기운을 많이 주세요. 네네. 자, 민주당 당무위 이야기,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시 반부터 열렸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결국 이 전 대표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서 사실상 이로써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형식상은 일요일 날 확정됐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오늘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절차적 정당성까지 이제 갖추게 되면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최종 확인을 했는데요.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약 2시간가량의 회의 끝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당원 당규에 대해서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당규에 문제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회의 이후에 당무위는 지금까지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당규죠. 특별당규 제59조에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해석에 논란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 또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이 전 대표는 10일 종료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0.29%로 과반수를 넘는 최종 득표율을 받아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자 정세균 전 총리가 중도 사퇴하면서 무효표 처리된 표들을 총 유효 투표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당원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한다면서 결선 투표를 주장하고 사실상 불복 수순을 밟은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회의에 보니까 76명의 당무위원 중에서 49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결에 대해서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15명이 서면 의견을 내 가지고 총 64명이 의결에 참여한 걸로 됐습니다. 유례 없이 높은 출석률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출석률이고, 지금 조금 전에 그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제 이의 제기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 그 이제 당 경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내용이고, 이미 이제 청와대에서도 축하 메시지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결과대로 나왔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당무위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기셨어요. 네, 이 전 대표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5시쯤이죠. 페이스북에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 이재명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결국
경선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뒤끝을 남기셨는데요.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다라면서 자신이 제기한 이의 제기는 정당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덧붙이셨습니다. 이거 읽어보셨어요? 전문을 읽어봤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뭐 대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하자면 승리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은 한두 차례 나오고 나서 거의 없고요. 한 번 나왔습니다. 네, 주로 그 이제 초반에 한 번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아예 안 나오고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주로 이제 민주당의 승리, 정권 재창출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낙연 후보나 혹은 이낙연 후보의 이제 지지층에 대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원팀으로서의 승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조금 잔향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큰 과제로 지금 안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승자가 다 이것을 본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정치적 책임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결과 책임에 대해서는 승자가 해결해 나가야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게 강원도 쪽에 이제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추스르느라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언제든지 간에 이낙연 후보를 만나서 이제 좀 그림을 좀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 대한 포용이지만 실제로는 호남 민심에 대한 추인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할 필요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네, 지난 유일하게 졌죠. 그렇습니다. 광주 광주 전남에서. 전남 그 경선에서 뭐 큰 표차는 아니지만 일단 졌고요. 그리고 3차 선거인단의 결과에도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호남의 결집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대선에 임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남겨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재밌었는데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 부분은 헬마우스가 짚어준 그 부분을 좀 말하는 게 아닌가. 네. 여운을 좀 남겼죠. 그렇죠. 예, 완전한 마침표가 아닌. 네, 저도 쭉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 경선 승복 연설문, 즉 경선 승복 연설문 중에 가장 잘 쓴 가장 아름다운 승복 연설문이라는 라고 하는 것도 읽어봤는데 일단 양이 굉장히 깁니다. 1.5배에서 2배는 돼요. 박근혜 후보 경선 승복 연설문에 비하면 1.5배에서 2배는 되고요.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을 현재 시점을 민주당의 위기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혁신,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럼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합니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주십니다라고 해서 모멸하거나 배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을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왜 지금을 민주당의 위기라고 규정을 했는지 이 위기를 이재명 후보가 결국 이낙연 후보가 위기라고 규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될 책임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왜 위기라고 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될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요. 위기를 조금 해석하자면 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생각하는 위기가 이제 별도로 있겠지만 네. 이제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위기는 뭐냐면 원래 누렸어야 될 후보 확정의 컨벤션 효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도 보면 원래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이제 상당히 좀 격차를 두고 앞서는 양상들이 많았는데 네. 오늘 나온 결과들을 보니까 좀 그 팽팽하게 맞서는 네. 형식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컨벤션 효과가 이제 작동이 안 됐다. 예, 효과는 없고요. 주춤하거나 제자리 걸음 이었다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오늘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뭐 주말까지 내일하고 모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쭉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차 선거인단의 비밀도 미스터리도 풀기 위해서도 그렇죠.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낙연 후보로서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했다. 이낙연 후보로서도 일정하게 명분을 얻고 물러났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으로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인증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전에 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번 당무의 안건 관련 동의 요청 문제를 보냈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 제기가 쭉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오늘 당무위 결정과 그다음에 마무리된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의 수용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행보가 이제 그때그때 하나씩 네. 그 관심을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상임 고문들과 오찬을 가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이제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죠. 이제 처음 후보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지사는 상임 고문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좌표 역할을 하실 고문들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사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우리 당 원로 고문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날 간담회에는 그 함께 경선을 치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이해찬 상임 고문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지사는 이날 오찬에서 모두 발언만 한 이후에는 줄곧 고문들의 조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조금 주목할 만한 발언은 이제 문희상 고문이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당 경선이 훌륭하게 마무리된 것은 이 전 대표가 끝까지 경쟁해줘서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경쟁자를 넘어서 훌륭한 파트너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이제 바로 직전 대표시죠. 이해찬 고문은 앞으로 5달의 대선 기간이 남았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거다. 후보가 늘 귀를 열고 진인사 대천명이 아닌 진인사 대국민을 하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그 오늘 행사의 사실 상징성은 정통성 확인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상임 고문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 대표를 지냈거나 혹은 이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 대표급을 지낸 분들, 이 당의 어른들을 모시고 공식적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음을 인증받는 자리인 건데요. 네. 그런 상징성이 있었던 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급한 일이 뭐냐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청와대 지금 요청을 해놨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그 면담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지금 이제 충분히 추스러지지 않은 당내의 민심들을 완전히 좀 규합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좀 걸음을 좀 빨리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당면에서는 또 18일, 20일 국정감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해찬 전 대표가 언제 등판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나올 것이냐. 유시민 작가는 뭐 정치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다른 방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을 맡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지 다른 않을까 방식.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 나올 직접적으로는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대국민을 하라. 이 얘기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네. 하늘의 뜻을 굉장히 중히 여기시는 유력 후보가 계셔서 그렇죠. 이거 분명히 이거는 말 중에 뼈를 묻어서 그렇죠. 뼈를 심어서 보통 분이 한 아니세요. 네, 이 정도 다만 이제 분이. 이 국면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비하면 기존 그 대선을 앞둔 상황들에 비하면 위기가 좀 빨리 수습된 편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당면에서는 그게 크게 느껴지지만 뭐 2012년 상황이나 2016년 상황을 봤을 때는 당의 파열음이 훨씬 크고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갔었던 그런 위기 상황에 비하면 그나마 좀 시스템 정당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을 4월달에 뽑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얼마나 불복이. 6개월을 흔들렸죠. 6개월을 흔들렸죠. 네. 예, 6개월을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8월 말에 뽑혔습니다. 8월 말에 뽑혀서 그때에 비하면 다들 이제 좀 늦은 거죠. 늦은 편이죠. 이전에 비하면 늦은 편인데 비교적 빠르게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굉장히 갈등 국면인 것 같은데요. 이전 대선들을 보면 속도 빠른 겁니다. 그렇죠. 늦은 거 비교적. 아닙니다. 비교적. 예. 자, 또 대장동으로 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 어제 방송 중에 그 신장개혁 방송 중에
JTBC에서 남욱 변호사가 네. 인터뷰를 한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귀가 쫑긋했죠. 예,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네, 미국 샌디에고로 출국한 뒤에 이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잠적 논란이 일었던 분이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도피설이나 잠적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네. 조만간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청화동인의 반은 그분 것 이라고 말했던 그 발언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대체 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유동규인지 누구인지는 그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만배 씨만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유동규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나지 않고 저희끼리 있을 땐 형 동생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은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해당 사업에서 배제가 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은 이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고 천화동인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유동규 본부장이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50억씩 7명에게 이른바 50억 클럽이죠. 350억을 로비 자금으로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 언젠간 큰일 나겠다 싶었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보고 그 비용을 내라고 해서 그걸로 다툼이 있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7명 명단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에 난 인사들의 이름과 많이 겹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 변호사가 JTBC에서 나와서 주장한 내용들이 지금 상당 부분 현재 검찰 조사나 녹취록에서 드러났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에요. 바로 네. 그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인터뷰를 보고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네. 맞습니다. 예, 이 인터뷰가 과연 얼마나 지금 상황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다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 들어왔던 내용이라는 게 어디에 기반한 내용이냐면 소위 말하는 정영학 정영학 녹취록에 녹취록. 기반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발로 나온 혹은 정영학 녹취록발로 나온 보도 자료를 거의 읊는 수준의 인터뷰였었던 거라서 네. 사실상으로는 남욱 변호사가 이 언론에 나온다고 했을 때도 뭔가 좀 준비를 하고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법적 전략, 사법당국에 대한 어떤 수사를 받을 때의 전략도 그 포지션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어제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더더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지금 그분이라는 단어에 우리 꽂혔어요, 언론이나 지금. 검찰이 너무 집착하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남욱과 정영학이 파놓은 함정에 바로 그렇습니다.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 나는 그분한테 줘야 될 게 있으니까 내 돈은 좀 더 빼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동원한 단어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350억 로비설이라는 것도 물론 곽상도 의원의 아들한테 50억이 가는 바람에 이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검찰이 입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왜 그 문제의 단어 그분에게만 꽂혀서 그게 실체가 있다라고 확정을 해놓고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지 이걸 한 번쯤은 조금 다시 회의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돈의 흐름을 찾는 것에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경찰에서 그 계좌 추적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계좌 추적이 오늘까지도 맞습니다. 어디로 네. 계좌 추적이 됐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다가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를 했고 곽상도 의원은 아니 왜 50억 갖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들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리다라고 한숨 섞인 아주 한탄을 했습니다. 저희는 알겠는데 왜 모르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미 이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직을 내려놨으면 이런 수사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은데 네. 바로 입장을 올렸습니다.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우리 아들만 뇌물로 등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모두에게 50억이 썼는데요. 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나온 말이냐면 어제 검찰이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이 내용에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이 50억 성과급을 뇌물이라고 기재한 것에 네, 대한 성격을 입장입니다. 뇌물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곽 전 의원은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제3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로비의 실체가 없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녹취록에 나온 그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 능력이 그렇죠.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셔야죠. 네.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선택적으로 거꾸로 보면은 사실은 실체가 있는 혐의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름이 나온 것 중에 가장 뚜렷한 게 박상도 의원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 일을 하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또 관련 업무를 화천대유에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맥락은 있는 거라서 오히려 이제 수사가 가능한 맥락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지금 이제 녹취록을 중심으로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말 맞추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게 뭐냐면 어제 350억이 7명한테 가서 50억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했었던 50억 클럽은 6명입니다. 6명이에요.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숫자를 맞춰보려고 하니까 성남 시의장을 했었던 최 씨하고 시의원한테 20억 갔다 그랬으니까 30억 플러스 20억에서 50억? 숫자를 이렇게 맞췄나?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8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의원급은 국회의원급으로 안 쳐줘서 0.5명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두 이게- 명한테 50억 갔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네. 이게 녹취록을 전제로 해놓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나중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영학 남욱은 이전에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 개발 추진할 때부터 쭉 같이 그림을 그려왔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 이후에 김만배, 유동규 뭐 등등이 그렇죠. 2015년을 전후해서 다 그렇죠. 인벌브가 되기 시작한 네.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정영학과 남욱의 남욱 씨의 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내용이 또 대동소이하다라는 그렇습니다. 평가들을 네. 놓고 봤을 때 그 떡밥에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안 그러니까요. 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인터뷰를 어저께 잘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인터뷰 초입에는 남욱 변호사가 2015년 이후로 본인은 사업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죠. 토지 수용 작업만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인터뷰의 후반으로 가면 그 분배 과정이라든지 배당금의 분배 과정이라든지 네. 그분에 대한 얘기나 로비 자금 얘기는 또 상세하게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일단 앞뒤가 안 맞고 선택적입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해 들어갈 때 지금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이게 유동규 거냐 김한배 거냐 이런 식으로만 초점을 맞추지만 그렇죠.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천화동인 4호도 1,000억 원이 넘게 배당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1,000억 원 수사를 넘게 하려면 받았어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대장동은 파도 이야기를 해도 끝이 안 나는데요. 계속 하여튼간에 옥석을 가려서 브리핑해 주시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 지사 선출된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잠시 후에 이준석 대표 스튜디오로 직접 출연하는데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 그다음에 국민의힘 경선 관련된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분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서 국민대가 당시 지도교수인 전승구 교수도 조사에 들어갔고 교육부에서도 이거 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이제 김건희 박사학위 심사 계획서에 따르면 네. 지금 그 당시 2007년이랑 2008년 논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모두 다 도장이 찍혀 있는 분이 이 당시 지도 교수인 전승규 교수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분에 대한 조사를 11월 중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당시 인준서에 날인된 이 지도 교수의 직인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필체가 막 다 똑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마치 교육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교육부에서도 재조사 하기로 하라고 다시 보고해라 재조사해서 다시 보고해라 이렇게 네. 유은혜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국민대 내에서도 재학생들이나 동문들의 또 압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10월 11월에 걸쳐서 앞으로 한 달 안에 이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나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의 천공스승 그 정도는 취향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자문받았다면 큰 문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재명 솔직히 땡큐다. 이나 땡. 이런 말씀을 하신 분 바로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막 방송 마치고 오셨나 봐요. 아, 예, 오늘 뭐 방송 몇 군데 하고 왔습니다. 네. 아주 얼굴이 네. 분장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직접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부터 예. 직접 방송사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당의 젊은 대변인들 좀 써주십시오. 예, 방송에서. 이제 대표가 직접 예, 청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직접 다니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뭐 당이 전부 다 캠프로 다 가 있으니까 당무의 기본 당무를 이제 건사하는 것 자체가 다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닌가 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기본 당무가 어떻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 당사 지하에서 비단 주머니 열심히 만들고 있고. 비단 주머니요. 예. 아직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지하실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못 보죠. 아직 사용 안 했어요? 비단 네. 주머니 이제 나옵니까? 원래 그 아이언맨 이런 것도 네. 평상시엔 그냥 말리부에 있는 집이다가 예. 지하에 가보면 이제 뭐 하고 있잖아요. 배트맨도 그렇긴 하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예. 네. 자, 언제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죠. 네. 국민의힘 본경선 첫 토론이 광주였고 후보들이 아주 뭐 10번 토론을 이틀 건너 사흘 건너 토론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하던데 네. 광주에서 왜 시작했는지 뭐 알겠는데 거기서도 탁 우리 그 윤 후보께서 광주가 민주당 나와바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적절한 표현 맞고요. 네. 제가 참 요즘 후보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면 또 왜 후보를 비판하냐 이렇게 또 하는 지지자분들이 있고 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네. 네,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예. 네, 그리고 광주가 민주당의 텃밭인 건 맞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후보는 공약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참신한 방안을 들고 와야 되는 거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만 하더라도 그 과거에 이제 모의 재판에서 신군부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뭐 이런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네네. 광주에서 관심 많은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공략을 하는데 좀 주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이 정치 초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에서 덕본 게 뭐 있냐 이런 얘기 하면 대구 경북 가면 또 뭐라고 또 똑같은 역의 논리가 걸릴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혹시 민주당을 뽑아서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은 또 다른 민주당 후보를 뽑지 마시라 이 정도로 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느냐 저렇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윤 후보께서 정치적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만 이야기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예 그쪽으로 극한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이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윤 후보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런 경선 기간에 이런 걸 연마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앞으로 대선까지 많이 남아 있고 윤 후보가 후보가 된다면 더 많은 검증을 받을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은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윤 후보한테 여기 또 우리 대표님한테도 국가대표는 검증받는 자리가 아니라 입증하는 자리라고 자기 실력을 윤 후보께서도 좀 이제 초짜라고 양해받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냥 초짜라고 양해받기에는. 자 다음에 이것도 또 말씀하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술 논쟁 홍준표 후보는 천공 스승이 국사되는 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뭐 원희룡 후보는 배꼽 아래로 가져가지 말자 논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유승민 후보는 아니 최고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을 경로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광주 토론을 제가 밥 먹으면서 봤는데요. 네. 보면서 밥 먹는 내내 이제 배경음악처럼 깔아놓고 들었는데 제가 그냥 일반 유권자를 생각했을 때 네. 귀에 들어오는 얘기는 핵하고 주술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핵 얘기하고 주술 얘기인데 핵 얘기는 솔직히 안보에 아주 관심이 많은 유권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듣겠지만은 이 전술의 공유 문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복잡하죠. 국제법상 되느냐부터 NPT를 탈퇴하느냐 마느냐 뭐 별의별 얘기 나오면 이게 관심 끌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각자 상대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좀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토론보다는 내 비전과 내 정책을 가지고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도 돼야 되는데 네. 초기에 기싸움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후보들끼리. 지금 삿바 싸움 중이다. 그렇죠. 한쪽에는 지식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주술 논쟁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와중에 누가 먼저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나만의 신선한 비전과 이런 창의성 있는 대안을 내놓냐가 아마 유권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자신의 공약과 비전으로 경쟁을 해라. 그것은 알을 깨는 과정처럼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맞죠, 다들 뱅글뱅글 사실. 돌고 있는데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네. 누군가. 자, 어제가 공수처 첫 국감이 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고발 사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는데 공수처 국감 관련해서 사실은 그 녹취록기 내용이 네. 외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게 됐거든요. 이 대장동 때문에 조금 묻혀지고 있었는데 어제 공수처 국감 고발 사주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있어가지고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요. 네. 결국 문건의 생성자를 밝히는데 빨리 주력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래서 그 김형배 의원이 네. 사람을 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국감장에서. 근데 이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추측성 발언보다는 네. 실제로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음. 그걸 찍어가지고 빨리 국민들의 소상히 알려야지만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네네. 저희도 이제 당 입장에서 당 내부 진상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은 네. 우선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어쨌든 4월 달에 네. 그 조성은 씨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었다는 그 문건은 네. 결국에는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4월 3일자는 그렇고 4월 8일자도 정점식 의원 통해서 그게 들어온 그런데 문건이 고발로 그게 이제 이어졌다는 8월 달에 거죠? 이제 고발로 이어진 문건이 또 하나가 있고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웅 의원의 기여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약간 지금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정점식 의원이 네. 조상규 변호사에게 예. 그 전달한 최강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 문건이요. 네. 새 쌍둥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정정식 의원은 보좌관한테 받았다. 보좌관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 네. 이 부분이 그 당에서는 그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좀 파악해 보려고 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정확하게 저희가 듣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네. 본인들도 이제 형사 사건에서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네. 다만 이제 저는 가장 한 게 지금 당에 들어온 뒤에 경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저희 어쩜 당 입장에서는 당에 들어오기 전에 누가 생성했느냐, 네.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누가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당에로 들어왔느냐, 네. 또는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 바로 전달된 것은 맞느냐, 네. 중간 전달자가 있는 것은 아니냐, 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유일한 경로이냐, 네. 이런 것들이 빨리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게 없으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당에서도 아직은 그 부분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원님 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어쨌든 이런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조사를 해봤을 텐데 예. 새롭게 현재 언론에 나온 것 이상이 밝혀진 부분은 예. 당내에서는 없다. 자 그리고 그 녹취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뭐 새로운 내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해서 그 부분이 관심을 끌었던 것이고 네네. 사실 그 외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대검에 가져가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사실 나는 쏙 빠진다 뭐 이런 거. 이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윤석열이 한 것처럼 되니까라는 발언의 구체적인 워딩이 무엇이냐가 쟁점이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뒤따르면서 저는 좀 약간 김이 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약간은 관심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두 분의 말은 다르지만 그냥 툭 쳐내듯이 이 녹취록 얘기를 했는데 실은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새로운 내용 기존에 나왔던 적어도 새로운 내용도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적어도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의 증거가 녹취가 실제로 파일이 존재한다면 보도된 내용대로 애초에 예. 이런 내용이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대화를 근거로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김웅 의원은 이런 녹취가 본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없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 있겠지만은 조성은 씨는 아마 이런 내용을 알고 바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증거가 나온 거 아니냐는 거지. 내용만 있을 때와 증거가 있을 때는 이제 국면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나왔다 안 나왔다 쟁점인 사안 속에서 증거가 있다 없다보다는 뭐 저는 실제로 그 지휘 개선에 아니면은 이런 걸 종용한 개선상의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라는 게 전혀 증명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별다리 달라진 점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런데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보다 네. 오히려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가 체계 상위로나 실제 대검에 있고 여기는 어쨌든 공사잖아요. 네. 시장과 공사 본부장과의 관계와 체계상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업무상 긴밀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 하여튼간 대검 쪽에서 지휘 라인 쪽은 다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성남시청은 왜 압수수색 안 당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둘 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둘 다 하자. 예. 예. 어쨌든 관계는 하려면 둘 다 해야 된다. 그렇고요. 자, 공수처장은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뭐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으로 지시 묵인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네. 검찰이 조직적으로 내지는 검찰의 일부라도 그런 고위, 손준성 검사도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했다면, 사실로 인정된다면 헌정질서의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는 다음 문제다.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장도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저도 항상 이렇게 가정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진짜 이 일에 연루되었다면은 네. 이것은 대선 후보를 사퇴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상황에서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깐. 요즘도 종종 연락하세요? 최근에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자주 연락하시다가 최근에 그 어르신 요즘 그 11월 입당설, 그러니까 11월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7월 30일 입당으로 이제 귀결되면서 네네. 약간 지금 저랑 소관계입니다. 네. 그래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또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원래 두 분이 친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뭐 금태섭 의원도 친하시고 뭐 이번에 만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양쪽 다 사실은 네. 지금 뭐 국민들의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네. 윤석열, 홍준표, 그다음에 이재명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네. 비호감도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다른 선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전히 김종인, 김동연 뭐 등등등 이런 분들이 제3지대 가능성을 여전히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호사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뭐. 저는 근데 우선 예. 그 대선이나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급 네. 선거를 치르려면요. 네. 예전에 그 금태섭 의원도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하고 뭐 이런 거 했지만은 큰 관심 못 끌었거든요. 네네. 결국엔 중량감과 두 번째로는 인지도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대선을 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3지대 그런 사람 예, 없다. 김동연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 자질과 관계없이 관료 사회에선 그분이 뭐 강장 성공한 분이겠지만 정치의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네네. 인지도가 상당히 약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결국에는 인지도가 있는 밖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거든요. 근데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비호감도 기준에 따르면은 굉장히 높죠. 재작년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또 랭킹이 거기서 높으셨던 적도 있어가지고 뭐그 부동의 1위였어요. 사실 재작년 조사에서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좀 사실을 말씀드리는 진행자가 다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제3지대는 가능성 없다 전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핵이 될 만하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10월 중에 대선 출마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던데. 그 어떻게 보세요? 누구나 할 거라 예상하고요. 네. 근데 누구나 끝까지 안 뛰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예. 자, 끝까지 안 뛰는 것은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될 건데 네. 끝까지 안 뛰게 할 무슨 보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뛰게 냅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번 안철수 대표께서 예전에 제3지대론을 하시면서 네. 신당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나는 A와 B와의 연대도 거부한다. 우리는 C로 간다. 이게 메시지가 강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안 대표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에 힘이 실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대표께서 지난 총선 때부터 보이신 행보라는 거는 우리는 지역구 후보 안 내겠다. 사실상의 비례 위성 정당을 자처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비례정당 했죠. 그래서 세석.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때 나오시면서 출마 일성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반복되면 뭐냐면은 나는 야권에서 뭔가 그 단일 후보가 항상 되고 싶은데 그 본진에 가서 경선을 뛸 자신은 없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제3지대는 포기한 거다. 사실은 좀 그러니까- 광파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3지대가 아닌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야권 약간 단일 후보가 되고 싶다라는 건 계속 이제 이중대 정당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대선에 이번에 지난 대선만큼의 파괴력을 내실 수 있을까? 네. 약간은 의문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18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하겠다. 네. 네. 정면 돌파냐, 정면 충돌이냐. 그냥 제 생각에는 회피 같은데요. 회피다. 네, 출석하는데도. 나오긴 나오는데 자료는 안 줘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자료 안 주는 거를
그 성남시 얘기를 경기도에서 안 준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없다. 성남시에서 받든지. 경기도 이렇게 얘기를 것도 안 준 거 하셨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적인 자세로 나와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진짜 떳떳하다면은 네. 그 사람들 이재명 지사 자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음.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이제 그럼 뭐 이제 말기술로 다들 이제 버티겠죠. 공격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어제 김용남 의원은 우리 공격력이 조금 걱정되긴 한다. 네. 나와서 딱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던데 제대로 공격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원내 지도부에서 대장동 TF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뭐 전해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해 뭐 듣는 게 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경기도 측에서 많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차라리 판 깔아주지 말고 안 부르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공격할 만한 소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격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지금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건들이 나와 굉장히 있는 많은데 건으로? 여기에 예.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답변하는 거 보면은 그 되지도 않는 비유법 많이 쓰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한전 직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네.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오늘은 뭐 시어머니의 무슨 뭐 시아버지가 분가한 며느리 부엌 뒤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죠. 자료 내놓기 싫다라는 말을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말의 향연으로 메꾸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3차 경선 결과를 봤으면 좀 약간 두려울 만도 한데 너무 버티기로 일관하시는 거 아니냐? 말 나온 김에 3차 경선 예. 그 28대 62 예.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그냥 저는요 예. 그 결과 해석할 때 그냥 정상적인 제가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에다가 자료 해석을 넣겠다 그랬거든요. 네네. 보통 이런 수치가 나오면요, 국민들이 대장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답. 그럼 네네. 만점 줄 거예요 저는. 네네. 근데 꼭 거기에 뭐 부처가 역선택이니 무슨 뭐 조직이 개입했다느니 세력이 무슨 뭐 여론을 뒤바꾸고 있다느니 저는 그런 해석을 하는 순간 정치를 잘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튀는 건 맞잖아요. 그거는요. 시기상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저같이 합리적인 사람이 과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과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자, 주십시오. 선거인단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모집하잖아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한 1차는 선거인단이에요. 진짜 완전 핵심들이 먼저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찐들이 먼저 온다. 그리고 찐들이 먼저 오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당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 오는 거고 2차로 가면 갈수록 이제 거기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는 거니까 좀 당색이 옅고 네. 3차쯤 되면은 진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 색깔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3차에서 가장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확장성의 영역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석한다. 그런데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뭐 조직적으로 역선택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당도 경선하다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뭐 네네네. 무조건 부정선거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부정선거 크리가 또 나왔죠 오늘. 네,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런 분들이 정치를 주도하면은 애초에 자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이제 서울시 당권자하고 거기도 한 30,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차이가 해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대통령의 정치 개입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 정치 개입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수사를 좀 잘하라는 식으로 검찰과 경찰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네. 제가 잘 하라는 것도 가이드라인입니까? 예, 제가 그런데 제가 약간 조소적으로 표현할 만한 게 네. 예전에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 임명할 때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이제 지침을 내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성역 없이 조국 장관 일가를 털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추미애 장관부터 해가지고 그 윤석열 검사를 많이 괴롭혔죠. 네. 그러면 지금 이미 검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수사하는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거 수사하라고 했는데 진짜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나중에 했더니 또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괴롭히듯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거기다 더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당선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바로 만나가지고 이런 한 액션을 취하면은 저 사람 빼고 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그런 요청이 대통령을 좀 곤란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만났잖아요. 이전에도. 여당 후보들은 다 대통령 만났는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가해지는 상황, 특히 본인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 지침 내린 상황 속에서는 다른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원래 건가요? 정치라는 건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께서는 보통 굉장히 그 방어적인 자세로 이런 것들이 임하거든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MB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네. MB 대통령 박근혜 후보 시절은 당선된 지 그 경선에서 승리한 지 13일 만에 2012년 9월 2일 날 만났고요. DJ가 노무현 후보를 만난 것은 2002년 4월 29일 이틀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을 만나는 건 기존에 이미 해왔던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거의 사례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쨌든 검찰은 성남시청도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수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성남시청을 수사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전 단계에서 대통령께서 오해에 살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시기상 적절치 않다. 성남시청 말씀입니다. 갔다 온 다음에 만나시면 좋죠. 자,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예. 예, 신장기업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K-드라마, 한류, 먹방, 치맥, 만화, 대박, 언니, 오빠. 지난 10월 6일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 홈페이지에 새로 등재된 단어들입니다. 모두 26단어. 한국 식문화에 먹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이 늘면서 반찬이라는 단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짓수가 많고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리필해주는 반찬은 한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이 입을 떡 벌어지게 합니다. 무엇으로도 반찬의 뜻을 대체할 수 없어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이드 디쉬는 반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에는 재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전은 재벌을 한국의 대기업 형태, 대규모 사업 집단으로 가족 경영을 위주로 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갑질을 재벌과 연관하여 중세시대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를 다루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갑질과 함께 개념 없는 중년 남성을 뜻하는 개저씨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제발 사실은 사전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단어들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가족 경영과 특혜가 사라지고 상급자에게서 영주의 권한, 봉건 영주의 권한을 빼앗고 중년 남성에게 개념을 장착하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문화 한류를 보편의 가치 위에 올려놓는 일이 아닐까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은 대표 선출 때 최고위원은 꽃다발 하나 주는데 당 대표는 3개씩 주는 이런 불평등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6411번 버스가 출발 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네.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수락연설 맨 첫 머리 꽃다발 3개씩 주는 불평등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겠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6411번 연설이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고 노회찬 대표님입니다.
대중보다 딱 반발짝 앞서 계셨죠. 항상. 그리고 그 속으로 향해 가셨던 분입니다. 유머러스한 언변과 촌철살인의 논평이 대선 국면인데 더욱더 그리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일인데요. 내일 고 노회찬 의원의 3주기째죠. 돌아가신 건 7월 23일이었고요.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영화 노회찬 6411의 민환기 감독님 그리고 공동 제작한 영화사 시네마 6411의 최나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그 노회찬 재단 이사기 때문에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월요일부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씩 표 2장씩을 방송 규정상 어느 편지는 제가 절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쨌든 다큐멘터리 표 하루에 10장씩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냥 두 분 계시길래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안내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기억하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샵 095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그리고 TBS 앱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추억 추첨 통해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립니다. 어떤 상품일까요? 다큐멘터리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회찬 6411. 제작자가 생각하는 6411과 감독님이 생각하는 6411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우선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그 6411에 대해서 대답하나요? 아니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대답하나요? 영화 6411. 예, 다큐멘터리 영화 6411. 그 6411에 대해서 좀 대답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오님을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영화 찍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사실은 제일 먼저 접한 게 6411 연설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 연설을 들으면 투명 노동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투명인간. 그렇죠. 투명인간. 근데 그게 자칫하면은 좀 그 청소 노동자들을 조금은 아래로 보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금까지 진보 정당이 투명 정당이었다. 그분들한테 다가서지 못했다 얘기를 듣고서 아 이분이 네. 굉장히 예민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예민해요. 네, 예민한 분이고 이게 잘 살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 하나 하나에도 그래서 이렇게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저한테 6411은 버스 노선이기도 하지만 노회찬 의원이 얼마나 사실은 예민하고 자기가 그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을 단지 표로 본 게 아니라 어떤 정말 사람으로 봤던 그런 예민함들의 상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작자에게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리고 주인공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네. 2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자, 감독님은 그 노회찬 의원을 잘 몰랐다. 영화를 만들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됐죠. 예. 네.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독님에게. 그 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네. 근데 그 결심 그대로 나머지 인생을 사신 분이 쉽지 않은 어쩌면 행로잖아요. 고등학교 때 했던 결심을. 네. 작심삼일도 힘든데. 그래서 굉장히 일관된 음. 분으로 저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저는 뭐 영화를 다 봤습니다. 시사회 3시간짜리도 봤고요. 3시간 반짜리도 봤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실은 다 봤다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개봉되는 걸 보니까 말하자면 이 절에 들어가서 시작을 해서 그 손석희 사장님의 뭐 이런 건 스포일링까지는 아닌 거죠. 하여튼 네. 그 고별 마지막 일주기 때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절에 들어가서 책 사들고 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첫 영화의 시작이니까 감독님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장면이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보셨나 봐요. 예,
그 앞에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시끄러운 락으로 예, 시작하고 그렇죠. 예. 어떤 시대가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절 장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네. 사실은 자연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장면인데 그 두 개 대비를 통해서 이 어쨌든 노회찬 의원의 결정이 굉장히 개인적인 결정이었다. 굉장히 실존적인 결단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연결하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두 부분을 연결을 시켰어요. 사실은 예.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 제가 잘 봤네요. 은근 자랑 한번 해보고. 예, 마지막 첫 장면이 굉장히 시대의 변화. 당시 말하자면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사 그다음에 세계사적 변화가 굉장히 락킹한 음악에 맞춰서 나오고 그다음에 절에 가서 실존적 결단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글을 보내던 우리의 심정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그 과정들을 다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은 나와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출연해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43명, 200시간에 넘는 인터뷰를 했다 하는데 누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였는지. 사실은 기억에 남는 인터뷰로 치면은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아내분 김지선 김지선 선배. 예. 님이랑 조현현 이사님인데 예. 두 분은 얼굴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두 분은 끝까지. 본인들이 거부하신 거예요? 두 분 다 얼굴이 나오는 거는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김지선님은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어떤 느낌들을 잘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해. 사실 놀랐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그 굉장히 쉬운 언어를 쓰시는데 자기 마음이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조현현 이사님은 사실은 너무 많이 우셔서 인터뷰 내내 그래서 김지선 선배도 그렇게 안 울었을 텐데 아이고 조현현 이사님. 그래서 두 분의 인터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천하경 대표님은 이 영화에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거는 뭐 감독님한테 여쭤보면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제작사 대표로서 요 장면이 가장 좋았다.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노동운동 같이 했던 분들 얘기들이 참 인상 깊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최봉근 선생님의 얘기, 하셨던 어떤 마지막 선택, 노회찬 의원님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최봉근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같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나와는 옛날 같이 인천에서 노동운동했던 분들 또는 고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60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해맑게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꼭 우시더라고. 맞습니다. 60 넘은 남자들이 펑펑 우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실은 뭐 저는 정말 아련했던 거는 2000년 총선 2004년 4.15 총선 앞두고 그 윤중로 벚꽃길을 걷던 모습. 그때가 화양연화 같은 시절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저도 뭐 당시에 같이 노회찬 대표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노회찬 대표님보다 먼저 또는 노회찬님과 앞뒤를 다퉈서 함께 진보정당을 만들겠다, 노동운동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세보게, 저 자리에 저기 있었구나. 이게 노회찬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런 꿈과 노력 이런 것들이 실은 그 봄날 벚꽃처럼 펄펄 날린다라는 느낌을 저로서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자, 이거
이 개봉 방식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봉하셨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작은 규모 영화들이 이렇게 극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영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네, 상황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5월에 올해 5월에 이제 그 지역에서 한 20군데 정도는 지역 상영위원회를 구성을 네네. 해서 그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영화를 같이 보고 논의하고 하면서 단체 관람, 대관 등등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네. 또 저희끼리 같이 하게 되는 그 극장들하고 해서 좀 예매를 좀 일찍 열고 네.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일단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 오시면 네. 현재 네. 상영되는 상영관들이 다 나와 있고요. 네. 뭐 개별 관람이든 혹은 단체 관람이든 혹은 대관이든 음. 혹은 또 영화관이 없는 곳에서 보려고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그분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 오시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걸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창의 노회찬 재단 상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계속 이게 영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도 나누고 의견도 반영하고 감독님으로서 그런 의견 다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과감하게 의견 내라고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그게 이제 노회찬 의원을 잘 모르던 사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 얘기를 피곤하죠.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사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스트레스 받고 피곤했지만 네네네. 그분들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이런 계기가 돼서 네. 뭐 저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창 내지는 무슨 창이든 간에 노회찬 재단 찾아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보면 예매할 수 있는 곳. 지금 상영관도 처음에는 뭐 한 군데 메가박스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영관도 더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메가박스 체인하고 독립예술관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월 초에 예매를 열었었는데 네. 다른 체인들 아시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여기 좀 상영을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네. 좀 상영을 더 확대해가지고 한 140군데 정도 네. 해서 지금 개봉을 했고요. 아마 첫째 주에 좀 더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면 주주차, 3주차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영화에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초반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예매를 해주셔서 상영관이 늘었다. 이것도 다 이제 여러분들 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굉장히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영화 맨 마지막 한 5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이렇게 십시일반 그 참여해주신 상영위원부터 시작해서 돈 모아주신 분들의 명단이 쭉 다 올라가요.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몇 분이나 올라갑니까? 그거 진짜로. 저희가 개인 단체 합하면 한 12,000명 정도 되고요. 12,000명이요. 예, 예. 시간상으로 한 6분 정도 이제 마지막 크레딧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장관이에요. 그렇죠. 예. 예. 내 이름 찾는 거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우리 노회찬 의원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또 제작사 최나경 대표님 또 민한기 감독님 덕분에 저희들이 3주기가 막 지난 이 시점에서 노회찬 대표님을 한번 다시 그리워하고 찾고 그리고 당당히 앞으로 나가라.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환기 감독님, 최나경 제작사 대표님이셨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 사람과 일 시간입니다. 노동인권 전문 임자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네네. 예. 자, 일일 일욱 하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임자원 변호사는 내가 너무 욱하고 가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차분하고 조용히 얘기하다가 진정한 빡침이 느껴져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너무 우울하고 화나는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빵과 장미라고 해서 노동과 문화, 노동자들에게 빵과 장미를 보장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괜히 수요일이니까 또 장미 얘기로 한번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좀 가벼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늘 해야 될 얘기도 무겁고 답답한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모든 분들이 아마도 우리 임자원 변호사와 매주 수요일 날 사람과 일 시간에서 이 얘기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18살 홍정훈 군이 숨진 일인데,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먼저 좀 잠깐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특성화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야의 인재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칭하죠. 옛날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예. 이렇게 불렸던, 흔히 직업계고 특성화고 이렇게 얘기되는 이 학교 학생이었던 이제 고인이 네. 그 현장 실습생 신분으로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배에 붙어 있는 그 이제 조개류, 따개비 같은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밑바닥에 붙어 있는 거 작업을 수중에서 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한 건데요. 이 사망 경위를 저도 살펴보니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잠수 경험 스킨스쿠버를 레저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잠수 일을 하시는 분은 웨이트라는 단어를 다 아실 텐데 그게 납벨트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산소 탱크를 메고 들어가잖아요. 네. 산소 탱크는 부력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이렇게 그죠. 밀어내는 힘이. 그러다 보니까 수중에 사람을 머무르게 하려면 그 벨트를 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차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이제 나오는 건데 수면 위에서 장비를 벗을 일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이 웨이트부터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칫해서 산소 탱크 먼저 벗어버리면 부력이 날아가는 상태에서 납벨트는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지. 추락하거든요. 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 학생이. 당연하게도 이 학생은 잠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안다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다가 특별히 화가 났던 지점이 뭐냐면 그 업주의 인터뷰 내용 중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학생으로부터 오리발, 그러니까 장비 중에 오리발을 먼저 받고 돌아보니까 사라졌더라. 이 말은 뭐냐? 아마 업주도 몰랐던 것 같아요. 웨이트부터 벗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업주가 학생한테 그런 지시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교육은 물론 안 했고. 그러니까 물 위에 떠서 장비를 이렇게 벗고 있는 학생에게 웨이트부터 줘야지라는 지시조차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현장에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던 학생이 너무 허망하게 사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장 실습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실습을 가면 실습을 해야 되는 실습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어떤 일. 나는 이 일을 배우러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하는데 그 요트 밑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것은 실습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실습 계획서에서도 승선 보조 업무와 고객 응대 서비스 업무, 그러니까 배 타는 거 손님들, 그다음에 응대 서비스, 우리 홍정훈 군이 다니는 학교와 본인의 과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도대체 요트 바닥에 따개비 제거하러 물 밑으로 내려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트 산업, 요트를 통한 이제 레저 산업,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일을 배우려고 했고 네. 관련된 일을 하는 업체라고 간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업체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을 잘 하고 성실하니까 대표가 너 그 실습으로도 한번 와서 일해라. 엉뚱한 일을 시킨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데 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다 보면요. 일단은 규명돼야 될 것이 제가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업주 개인의 잘못이죠. 이게 관련 법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훈련촉진법 다 위반된 것으로 보여요.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서 처벌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떻게 이런 업체가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라는 매우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는 상황이 그냥 방치될 수 있었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이죠.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현장 실습생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생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이 돼요. 네.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 시행되는 거에 맞춰서 고용노동부는 그 근로감독 면에서 현장 실습생에 대한 근로감독 면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관련 기사를 보다 보니까 현장 실습 기업 명단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요. 노동부가. 그러니까 이 사고가 있고 나서 그제서야 명단을 요청했다. 교육부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교육행정 부분인데요. 예.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가 현장 실습 산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는가? 그건 교육부로부터 지정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2017년에 우리가 기억하는 안타까운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달에요. LG U+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이 폭언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극단적 있었고요. 선택을 했어요. 예. 예. 그다음에 2017년 11월에 제주 음료 공장에서 우리가 이민호 군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민호 군이 포장 설비를 정비하다가 그 설비에 끼어가지고 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지금 그 제주시 학생문화원에는 고 이민호 군 동상까지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제주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실습의 문제가 드러났고 그래서 교육부가 어떤 변화를 보였냐면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 제도를 도입하겠다. 네. 라면서 이것을 강화하겠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이고 무엇보다도 현장 실습 산업체 지정을 좀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기업의 참여도가 급감을 하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하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어떤 변화를 보였냐. 2019년 1월 달에 직업계고 현장 실습 보완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예전에는 현장 실사를 거쳐가지고 그 선도 기업이라고 선정된 업체에만 현장 실습 산업체 자격을 줬는데 이제는 실사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참여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산업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 넓혀버리고 실질적으로 학교가 재량으로 해당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버린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사고 이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홍정훈 군이 일했던 그 업체도 그러한 그 굉장히 엉성해지고 사실상 학교가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겪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해 현장 실습생 3명 중 1명이 이런 참여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또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란 말이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현장 실습은 원래 학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학습 중심으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학습 중심으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대체 현장 실습은 무엇을 위주로 이루어졌냐. 싼 노동력, 학생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싸구려 노동력 취급을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현장이거든요. 이야기 들을수록. 그리고 그것을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냥 난 어쩔 수 없지 하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선생님도 그런데 가라고 하고 가면 그런 취급받고 하니까 말하자면 학습된 무기력과 패배감 같은 것들이 현장 실습에서 무기력과 패배감이 학습되는 게 아닌가. 좀 그게 가장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사회자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게 뭐냐면 현장 실습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장 실습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읽어보면요. 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이다라고 써 있어요.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장 실습이라는 것은 분명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이것은 교육이에요. 교육 음. 프로그램이고요. 따라서 현장 실습 산업체라는 것은 교육기관입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학교 행정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조건 그렇게 엄격한 조건을 업체를 선정했느냐?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보면요, 이것을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창구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교육이 아니라 취업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업체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따졌다가는 우리 참여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업체들이 피하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니까 바로 그 선정 조건을 완화시켜 박앤세일 한 겁니다. 갑자기 그냥 확 그 요건을 낮춰서 얼른 들어가서 그냥 교육을 안 받아도 되니까 싼 노동력을 팔면서 숫자로 취업 현장 실습 숫자 채우고 취업자 숫자 채워라. 이런 어른들의 담합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노동부도 마찬가지고 네. 이 제도 자체가 교육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방향만 분명히 서 있었어도 이런 식으로 요건이 허무하게 완화되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마디만 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그 취업률 높이는 게 절대 지상 과제인 것처럼. 맞아요. 심지어 대학 네. 교수들도 전부 다 자기 친구들한테 아는 친구들한테 취업률 높이는 거 부탁하러 다닙니다. 석 달만 그러니까 뭐 석 달인가 몇 달만 그 건강보험료 내주라. 그럼 취업률 통계에 잡히니까. 그러니까 취업률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모든 가치나 과제를 압도하는 절대 지상 과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일자리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현장에 누가 가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학교 행정에서조차도 이 취업률 높이기라는 과제로 인해서 학생들을 되게 불안정한 일터로 내모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도 사실은 굉장히 싸구려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아예 배제가 돼버리다시피 했던 제도였던 그냥 거예요.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서로 근데 사각지대라는 거를 서로 알면서도 묵인하고 서로 암묵적 짬짬이를 하면서 그냥 뭐 니들은 그런 취급 받아도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자리다라는 점 오늘 임자원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나눠봤고요. 교육부가 기본적으로는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임자원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서울 스마트 시티 위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아가게 될지 자세한 내용 서울시 스마트 도시 담당관 강지현 과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 서울 스마트 시티 위크를 오늘부터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행사명이 좀 생소하네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갈 글로벌 도시와 기업, 학계 등 국내외 디지털 리더들과 함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서울 디지털 서밋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부터는 서울 스마트시티 리더스 포럼으로 명칭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올해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는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2시간 이내에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해서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내용을 선택하여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올해 6번째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해마다 그 주제가 있을 텐데 올해의 주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나요? 네.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대면 사회와 앞당겨진 미래라는 주제를 선정하였고요. 네. 주요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관련 기업의 혁신 솔루션 사례를 소개하고 블록체인이나 그리드 등
4차 산업 기술 관련 강연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위크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외 도시의 정보통신 기술 정책 그리고 코로나 대응 사례를 토론하는 스마트시티 리더스 포럼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바시와 공동 기획한 강연도 기획됩니다. 네. 특히 이 중에 이제 스마트시티 리더스 포럼의 도시 세션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도전, 스마트 방역이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싱가포르, LA시의 부시장 등 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서 각 도시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 대응 사례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뭐 일반인들이 그래도 관심 가질 만한 좋은 강연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나와서 우리 서울 시민이 가서 들어볼 만하다. 좀 흥미로운 강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 많이 나오십니다. 요즘 그 화제작이죠. 메타버스의 저자 네. 김상균 강원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포노사피엔스로 유명하신 최재분 교수님도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핑크퐁 아기상어를 제작한 스마트 스터디의 이순규 부사장님도 나오시고요. 또 그밖에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뛰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도 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넓은 스펙트럼의 연사가 참여하는 알뜰 신잡 형식의 행사입니다. 네. 메타버스 요즘 핫한데 메타버스 좌담회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 예. 보통 우리가 물리적인 한 공간에 모여서 대담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던데요. 네. 이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회의 플랫폼에서 각자의 제2의 요새 부캐라고 하죠. 제2의 부캐인 아바타가 가상의 행사 공간에 모여서 실제와 같이 실감나게 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개념의 자담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연사하고 시민 모두 각자 자기의 공간에서 이 아바타로 참여하게 되고요. 저희 이 메타버스 자담회는 10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하고 행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네. 뭐 프로그램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사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10월 26일 화요일까지 SNS를 활용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 홈페이지 ssw2021.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스마트 도시 담당관 강지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